친구들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두부김치 먹었어요. 두부김치 좋아해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잘 챙겨서 먹었어요? 오늘은 날씨 살짝 풀렸죠? 산책하러 가면 진짜 요즘에 귀가 너무 시렵잖아요. 얼굴도 시렵고 그래서 막 목도리 이렇게 칭칭 감고 나가는데 그러면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눈이 내려서 길이 생각보다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밑바닥 미끄럽지 않은 신발 잘 챙겨 신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보니까 신발이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조심하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이 얘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무튼 추위는 계속 또 될 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또 외부 활동 많이 하면 진짜 발열조끼나 그런 거 잘 챙겨서 입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손도 시렵고 그러니까 손도 뭐 녹일 만한 핫팩 같은 거 또 뭐 조그만한 그런 손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기름 넣어서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하면은 그리고 핫팩도 이렇게 주머니 안에다 넣어놓고 쓰면 되게 오랫동안 장시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고 또 너무 화상 입진 않게 주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차들도 마시고 그러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추위에 잘 대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이어서 또 책 읽어드릴게요. 필요한 지식을 얻는 법. 멸망을 재화로 바꾸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노무나 상품 혹은 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때로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조력 집단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조력이란 어떤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조화롭게 지식과 노력을 합치는 것이다. 조력자라면 대개 팀워크를 떠올리는데 힐 재단에서 펴낸 믿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팀워크란 단순히 집단적으로 발휘되는 일일 뿐이다. 팀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할 수도 있다. 팀워크에 요구되는 것은 협력이다. 팀워크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협력관계를 맺는다. 그건 리더를 좋아해서일 수도 단순히 책임감에서일 수도 있다. 어떤 팀원들은 팀에 100% 헌신하지만 그 목적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따금 각각의 팀원들이 서로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팀워크가 발휘되기도 한다. 이 사회의 의견이 달라도 심지어 비우호적인 사람이 있다 해도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음악가들 역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팀으로 연주를 잘 해낸다. 한편 조력 집단은 같은 의제 아래 임무를 깊이 숙지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식견이 높은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드러내며 각자의 능력, 전문성, 배경 지식에 따라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위에 또 아이디어가 쌓이고 구성원들 모두가 최고 아이디어가 도출될 때까지 활발하게 팀에 기여하는 것이 조력 집단이다. 힐은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조력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올바른 사람으로 조력 집단을 꾸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11장 조력 집단의 힘 편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은 전문 지식을 고도로 조직하고 영리하게 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식을 반드시 부를 일구는 당사자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를 일구고 싶지만 전문 지식을 쌓을 만한 필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희망과 격려가 될 것이다.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필요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조력 집단을 조직하고 집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박식하다고 할 수 있다. 에디슨은 고작 3개월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교육이 부족하지도 가난 속에 생을 마치지도 않았다. 헨리 포드는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스스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뒤흔들 과학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을 때 특허청 직원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 지식은 가장 풍부하고 저렴한 형태의 서비스가 되었다. 대학 교수들의 급여 명세서를 들춰보면 알 수 있다.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배워서 쌓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 태도, 좋은 태도, 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학식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고자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는 눈과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안목과 덕 이런 것들을 갖추면 뭐 다 사람의 능력이나 그런 뭐 자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맞겠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맞겠다, 그렇게 골고루 또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고 하면 그게 정말 가장 최상의 방법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또 뛰어난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니까 두각을 내는 부분은 서로가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잘한다고 해도 그거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 능력이나 뭐 각자의 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냥 그 사람 복인 거예요. 그렇게 아 그래 네가 복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가 복을 충분하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할 일은 축하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또 잘 됐을 때 그런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다 사람 마음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가면 어떨까 생각해요. 지식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값을 치러라.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일이다.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과 자신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믿을 만한 출처에서 적절한 지식을 얻어내야 한다.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로로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배움, 조력 집단, 대학 강의, 공공도서관, 더 쉽게는 인터넷, 전문 교육과정, 야간대학이나 통신교육 등.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런 학식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 또 많이 배울 수 있고 하니까. 근데 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진짜 거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마음에 어떤 것들을 품고 더 큰 것들을 품을수록 우리가 거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런 거인의 모습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근데 어떤 뭐 시기에 가끔 어두운 뭐 구름에 가려 있을 때나 그럴 때가 있기도 한데 항상 있다는 걸 알면 그 구름은 언젠가 걷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진짜 몇십 년 동안 김밥 장사를 해서 그렇게 막 모은 돈을 뭐 후학들
공부하는 데 쓰라고 다 몇 억씩 기부하고 그러신 할머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고생해서 이루신 자산인데 그거를 아낌없이 내놓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거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마음을 품으면 우리 다 거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을 얻으면 명확한 목적과 실행, 계획하에 조직하고 사용해야 한다. 지식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사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배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학교를 마치면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는 실용적인 지식을 얻어낼 방법만을 가르쳐주는 곳인데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배우려고 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래도 전두엽은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한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웠을 때 신나잖아요. 그리고 또 뇌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하면 우리가 그런 지혜로움들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 늘 배우려고 하고 또 머물거나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또 퇴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지혜들을 습득하고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친구들은 다 야무지고 똑똑하잖아요. 다 재능도 엄청 많고 사랑스럽고 한 명 한 명 다. 이 책의 초판에서는 이 부분의 교육과 취업 기회에 관한 신문 기사가 삽입되어 있었다. 현대의 직업 환경이 상당히 바뀌기는 했지만 기사를 쓴 컬럼비아 대학의 취업 담당자 로버트 무어의 조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이 책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를테면 이런 조언이 있다. 캠퍼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 적절한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파는 학생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교육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무어와 기사와 포드, 에디슨, 아인슈타인의 경우를 볼 때 학업적 성취를 꼭 성공의 지표로 볼 수는 없다. 2003년 10월 27일 타임즈의 표제 기사는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SAT 시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루었다. 이 기사는 SAT와 관련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최근의 연구가 SAT 점수나 IQ가 장래 성과에 대한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다니엘 골먼은 EQ 감성지능에서 자신은 물론 주변 관계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점을 전개했다. 그는 이 능력을 감성지능이라고 하는데 감성지능이 IQ보다 인생의 성공에 있어 더 나은 척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함께 가려고 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알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같이 가려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 미리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불편하거나 그런 점이 또 느껴진다면 좀 세심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 또 협동하는 것 자세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 골먼의 이론은 교육계와 경영관리 이론에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자신이 머리가 좋지 않다고 믿으며 인생에서 주춤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골먼의 책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타고난 능력과 인간관계 기술이 성공을 쟁취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가장 믿을만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야간대학, 대학원, 세미나 등을 꼽을 수 있다. 통신교육기관 역시 편지가 배송되는 곳,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
시면 어디에서든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통신교육의 이점은 학습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어 여유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런 점은 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대부분이 개인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아주 큰 이점이다. 또한 어디에 살고 있든 이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수업료가 준 교훈. 노력이나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대개 인정받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공교육이라는 훌륭한 기회에서 얻는 게 적은 이유는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용을 치르지 않고 지식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낭비해서 부족함을 메우고자 사람들은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 비용을 치러야 중도 탈락할 수도 있는 교육 과정을 끝까지 따르게 된다. 나 역시 이를 경험했다. 언젠가 통신 과정으로 광고 수업을 들었을 때였다. 8개인가 10개 정도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중도에 그만두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청구서를 계속 보내왔다. 중도에 그만두든 말든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수업료를 내야 한다면 그 강좌를 전부 듣고 수업료를 치른 만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신교육업은 무척이나 체계적인 사업이다. 나중에도 교육비 납입 체계가 체계적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나중에야 그 일이 내게 귀중한 수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부서가 내게 의사결정, 신속성, 시작한 것을 끝내는 습관을 훈련시켜 주었다는 말이다. 교육비는 내가 수업을 끝까지 듣게 하고 치른 비용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게 했다. 전문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 미국은 세계적으로 공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인간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면 자신이 대가를 치른 것에만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교육 기관과 도서관에 별달리 신경 쓰지 않는데 그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그래서다. 또한 고용주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주들은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지닌 약점 중에 고칠 방법이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야망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여가 시간을 바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말단의 자리에 머문다. 공부는 위로 올라가는 방편으로 앞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힘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게끔 만든다. 통신교육은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추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를 깨달았지만 학교로 돌아가 공부할 시간 여력이 없는 사람들 말이다. 스튜어트 오스틴 와이어는 건설 기사였다. 그러다가 대공황의 강풍이 몰아치자 건설업계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법률 분야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기업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학교로 돌아가 전문 과정을 공부했다. 공부를 끝마친 뒤 그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고 특히 변리사라는 수익성 좋은 분야를 택해 빠르게 경력을 쌓아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 학교를 다시 다닐 순 없어 라거나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라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와이어가 학교에 돌아갔을 때는 40이 넘은 데다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 거기에다 그는 법과학 대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전공과정을 2년 안에 마치기까지 했다. 지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건 도움이 된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나 그런 마음들은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진짜 80대신가 70대신가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석사과정 공부 같이 하고 또 박사과정까지 해서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너무 재밌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배우니까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할머니인데 진짜 귀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학교 교육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모든 면에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보상을 주는 간단한 아이디어. 한 남자가 식료품점에서 판매 점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했다. 회계 일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던 그는 회계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최신 부기 및 사무 기술을 익히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전에 일하던 식료품점을 공략했다.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회계 일을 봐주는 조건으로 100여 곳 이상의 작은 상점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무척이나 현실적이어서 소형 트럭에 이동식 회계 사무실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기동성이 우수한 차량 회계 사무실을 가지게 되었다. 업무를 보조할 직원들도 채용하게 되었으며 작은 상점들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 지식의 상상력이 가미되자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의 재료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그는 자신을 해고했던 식료품점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낼 정도가 되었다. 이동식 회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의 성공에는 두 가지 눈에 띄는 특성이 있었는데 바로 전문 지식과 상상력이다. 빌 게이츠는 과학과 수학 외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그러다 학교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수업을 들었는데 이때부터 그 열정이 시작되었다. 13살 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는 컴퓨터 동호회를 들락거리고 컴퓨터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평생 바칠 불타는 열정을 학창시절에 깨달았다. 그는 일반 교양 수업에는 조금도 흥미가 없었지만 확고한 목표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온 힘을 다했다. 게이츠의 불타는 열망은 컴퓨터 동호회 친구인 폴 앨런이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1975년 1호로 한 부를 사오면서 끌어올랐다. 표지에 실린 조립용 데스크탑 컴퓨터 알테어 8800이 계기가 되었다. 게이츠와 앨런은 자기들처럼 이런 제품을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할 학생들이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 순간 평범한 사람들이 컴퓨터의 영향권에 속하리라는 예감, 상상력이 발휘되었다. 늘 상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상력들이 창의적으로 발현되고 또 창의성들이 또 진짜 물질을 이루어내는 물질 세계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자산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하니까 두 사람은 알테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알테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것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알테어를 제작한 에드 로버츠에게 연락하여 아이디어를 전했다. 로버츠는 두 사람에게 전국 각지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있으며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2달 동안 두 사람은 매뉴얼을 분해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데 필요할 것 같은 전문 지식들을 여기저기서 긁어 모았다. 그리고 최초로 제대로 운영 시스템을 완성해 로버츠에게 보냈다. 로버츠는 그들에게 계약금으로 $3,000를 지불하고 연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를 내다본 두 사람은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돈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를 세웠는데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리고 고교 시절 컴퓨터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옛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빌 게이츠는 19살이었고 폴 앨런은 그보다 몇 살 많았다. 두 사람과 컴퓨터 동호회 친구들은 애플사의 코모도를 비롯해서 고객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다. 1980년 소형 컴퓨터 사업으로 진출하기로 한 IBM은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 접촉해 도움을 청했다. 새로 출시할 컴퓨터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전문 지식과 상상력이 빌 게이츠를 인도했다. 게이츠와 앨런은 상상력을 통해 그 전보다 훨씬 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에 관한 전문 지식을 통해 그 미래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깨달았다. 그 뒤 두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성공 기반이 되는 두 차례의 사업적 도약을 이루어냈다. 한 가지는 게이츠가 IBM의 신제출 출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래머 팀 패터슨에게서 개발 중이던 기초 단계의 운영체제를 사들인 일이다. 그는 이 운영체제를 사들인 뒤 직접 수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MS-DOS다. 두 번째는 IBM과의 협상이다. 게이츠와 앨런은 IBM의 운영체제를 파는 대신 라이선스를 팔았다. IBM 컴퓨터가 한 대 팔릴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것이었다. 이는 독점 라이선스가 아니어서 다른 컴퓨터 회사에도 이 라이선스를 팔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를 훑어보면 불타는 열정, 아이디어, 전문 지식,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자질을 보게 된다. 빌 게이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꾸준히 이런 자질을 드러냈다. 이동식 회계 사업을 시작한 남자의 성공에도 이 네 가지 자질이 있었다. 이동식 회계 사업은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그에게 이 아이디어를 주었기 때문에 잘 안다.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회계사 친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내가 처음 회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 아이디어에 찬성해. 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시 말해 자신이 습득한 회계 지식을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젊은 카피라이터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의 이점을 묘사한 매력적인 브로셔를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훨씬 더 많은 회계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담겨 있었다. 개인이 제공할 노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줄 상품 판매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미 전역에 수천 명이나 있다. 이 아이디어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열정적인 상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리라는 점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첫 번째 일이 성공하자 그녀의 행동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녀의 다음 일은 아들이 처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대학을 막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내 생애 본 것 중 가장 멋진 자기소개서를 만들었다. 아름다운 서체로 작성된 50쪽짜리 자기소개서에는 아들의 성격, 학업 과정,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하고도 적절하며 체계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또한 아들이 어떤 자리를 구하는지 완벽히 설명했고 동시에 아들이 그 자리를 얻으면 어떻게 할지 그림처럼 분명히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데 몇 줄을 꼬박 들였다. 그리고 아들의 장점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들을 도서관에 보냈다. 또한 바라는 회사의 경쟁사들에게 가서 그들의 사업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게 했다. 이런 정보는 바라는 자리를 얻을 계획을 세우는데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 그 결과 회사에 이득이 될 만한 멋진 제안을 자기소개서에 담았다. 바닥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어째서 일자리 하나 얻는데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일을 잘하는 것은 수고로운 게 아니다. 어머니가 마련한 계획으로 아들은 첫 번째 면접 기회를 잡고 제시한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들이 처음부터 중간관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연봉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이었다. 이 자기소개서 덕분에 그는 10년 걸려 올라갈 자리를 한 번에 얻어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라는 말은 건실하게 들린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반대한다.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시야가 밝지도 고무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이는 야망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자리를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매일 일상적인 습관에 적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이 단단히 들어서는 마침내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두 계단 올라가는데 그치고 마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관찰하고 기회를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끌어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댄 헬피는 1930년 노트르담 대학 미식 축구팀의 매니저였다. 이때 너트 로킹 감독을 보조하며 챔피언십에 참가했다. 헬핀이 대학을 졸업한 때는 시절이 좋지 않았다.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은행부터 영화업계까지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첫 직장에 들어갔다. 전기 보청기를 파는 일이었는데 급여는 판매 수수료가 전부였다. 이런 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헬핀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2년 가까이 그 일을 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그는 먼저 회사의 영업부장 아래로 들어가기로 목표를 세우고 그 자리를 얻어냈다. 이 한 걸음이 그에게 훨씬 큰 기회를 보게 해주고 두각을 드러내고 기회가 찾아올 자리로 그를 데려갔다. 새로운 자리에서 헬피는 보청기 판매를 무척이나 잘 해냈고 이에 경쟁사인 딕토그래프 사장 A.M. 앤드루스가 만남을 청했다. 딕토그래프스사는 보청기 시장에서 오랫동안 입지를 넓힌 회사였는데 앤드루스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간 헬피는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면담이 끝났을 때 헬피는 딕토그래프사 보청기 부분의 새 영업부장으로 영입되었다. 앤드루스 사장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파견 보내고 내버려 두었다. 새로운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든지 헤엄쳐 나와야 할 것이었다. 헬피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세상은 승리한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패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너트 로킨의 정신은 헬핀이 온 힘을 다하게끔 부채질했다. 마침내 헬핀은 부사장까지 올랐다. 보통 사람들은 10년간 충성스럽게 노력하여 부사장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겠지만 헬핀은 6개월 만에 그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이 책의 성공 철학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건 높은 자리로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닥에 남아있게 될 거라는 점이다. 이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려는 열망을 지녔을 때만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공이나 실패는 대개 습관의 결과라는 점이다. 위대한 미식축구 감독 곁에서 헬피는 노트르담 미식축구팀을 최고로 만들어준 열망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게 되었다. 영웅을 우러러보면 마침내 승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된다. 자기 마음속에 롤모델 하나씩 정해놓고 정말 그 사람을 닮고 싶고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순간을 헤쳐나가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들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해요. 또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회의위원회라고 가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날마다 가상 회의를 했던 힐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자주 해서 현실인지 가상 세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서 나중에는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상상하고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들이 바로 그렇게 결과로 이어지니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면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들을 갖는 게 좋겠어요.
나는 사업에서 협력은 실패와 승리를 가르는 근본 요소라고 생각한다. 내 아들 블레어가 댄 헬핀과 직위를 두고 협상할 때의 일이다. 헬핀은 블레어에게 경쟁사의 절반 수준의 연봉을 제시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타협을 거부하는 인물 곁에서 일하는 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자산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말단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단조롭고 따분하고 이로울 게 없는 자리다. 그래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을 방법을 지금껏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읽을게요. $100만 규모의 사업을 상상하다. 여기에서도 상상력이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어떤 성공한 사업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사업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에 지점을 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아침과 오후, 저녁에 10분에서 15분씩 마음의 눈으로 큰 건물과 공장, 가게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음이 꿈이라는 시를 엮어 연금술로 천을 짜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자 점점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가게를 확장하고 다른 지점을 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아이디어와 사람, 친구, 돈을 비롯해 이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진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키워나갔다. 상상력이 실제로 어떠한 형체가 되어 외부 세계에 표현될 때까지 정신적 패턴을 유지했다. 오늘날 그는 엄청난 부자이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사장이 되었다. 부족한 곳에는 풍요와 부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를,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상상하라. 상상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 상상력이 부와 아름다움, 정의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사막에서 불을 보다. 현대의 모든 발명품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왔다. 나의 상상력은 무한한 보물창고로 음악, 그림, 문학, 발명 등 귀중한 보석이 담겨 있다. 재능 있고 뛰어난 건축가를 잠시 상상해보자. 그는 수영장과 아쿠아리움, 휴양시설, 공원 등을 갖춘 아름답고 현대적인 21세기의 도시를 마음속에 그린다. 사람의 눈으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속에 짓는다. 건축업자에게 건설 계획을 전달하기 전 도시 전체를 시각화한다. 이처럼 내면의 부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외적인 부를 창출한다. 잠깐 읽다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떤 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뱉어낸 말이나 단어들을 통해서 그런 게 또 이미지화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우리가 좋은 단어, 그런 것들, 좋은 언어들을 생각하는 게 또 좋은 감정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 책을 읽다가 또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다. 이제 도토리를 보고 상상을 발휘해보자. 마음의 눈에 강과 개울, 시냇물이 가득한 숲이 보인다. 그 숲을 온갖 종류 생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게다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 수도 있다. 사막의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고 흐뭇해할 수 있다. 직관력과 상상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사막에서 물을 찾아낸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막과 광야라고만 생각했던 곳에 도시를 건설한다. 약 10년 전 나는 캘리포니아 애플밸리에 있는 땅을 샀다. 땅을 판 사람은 1930년 초반 대공황이 한창일 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네바다로 가던 중 애플밸리를 지나가다 땅을 사들이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당시 애플밸리는 광활한 사막이었다. 머지않아 이곳에 마을이 생길 거야. 많은 사람이 애플밸리로 와서 학교와 병원, 집과 회사를 짓고 산업을 일으킬 거야. 정부 땅이니까 600에이커, 73평쯤 사보려고 해. 당시 가격은 1에이커, 1200평당 2달러 정도였다. 그는 에이커당 2달러를 투자했다. 오늘날 이 땅은 에이커당 400달러에 매매되고 있다. 심지어 그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네바다로 가면서 같은 지역을 지나갔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저 드러나 있는 사막을 보았을 때 그는 사막 너머의 미래에 얻을 부를 보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 당장 눈앞에 그런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득들은 진짜 큰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숲을 보고 미래를 구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요.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큰 그릇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들을 점점 넓히고 키워서 마음 그릇 자체가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마음에 우주를 품으면 우주가 담길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큰 마음을 지니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말 많은 것들을 담으면 그 안에서 또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그 친구들 마음 안에 또 그런 생각들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그런 가치들이 충분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산처럼 많이 그렇게 자원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들여다보고 찾으려고 하고 하면 친구들 각자한테 맞는 방법으로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 부, 사랑, 성공 네 단어를 마음에 심어라. 늘 사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매일 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챙겨 듣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돈이 부족했으며 인생의 배우자를 찾지 못한 채 혼자 살고 있었다. 대학 강사 자리를 찾고 있었던 그는 건강, 부, 사랑, 성공을 키워드로 한 확언을 공책에 적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글귀를 읽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떨지 상상했다. 의사가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걸 마음속으로 그렸다. 같이 사는 어머니가 이제 부자가 됐구나. 엄마는 너무 기쁘단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걸 상상했다. 그런 다음 결혼식 주례를 맡은 목사가 남편과 아내로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자연스러웠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잠들기 전 선생님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그린 이미지는 떠나신다니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다니 잘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학교 교장의 모습이었다. 그는 정신의 영화를 각각 5분 동안 완전히 긴장을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생했다. 이런 이미지가 삼투 현상에 의해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고 어둠 속에서 현상되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 세계에 펼쳐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상상력과 이미지들을 그려내는 게 진짜 현실 세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들이 부정적인 것, 안 좋은 마음들을 품는다면 그것들이 그대로 친구들 주변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좋은 마음들을 품는 게 친구들을 위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운들도 서로에게 좋으니까 또 그것 또한 친구를 위한 마음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정신적인 훈련을 즐겁게 반복한 결과 그 인생은 매일 상상한 이미지와 모습에 차츰 가까워져 갔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는 태도나 생각, 이미지, 느낌, 믿음이 생명을 얻어 건강과 부, 사랑과 표현을 풍부하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창조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음을 뜻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제가 읽은 내용들이 친구들 삶에 늘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웃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것들 나누는 거니까 이런 마음들, 이런 좋은 기운들이 친구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돼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많이 웃고 그 웃는 만큼이나 또 친구들 모든 순간순간에서 다 늘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할게요. 그리고 또 저도 친구들한테 있는 특별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민함들이나 그런 뭐 예술적인 영감들이나 이런 철학들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또 배워야 할 부분들은 저도 많이 배울게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영감들을 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잘 때 따뜻하게 잘 자요. 포근하게. 그리고 감기 걸린 친구들은 또 감기약 같은 것도 잘 복용하고 잘 자면 좋겠어요. 잘 때 편안한 마음으로 꿀라잇. 안녕.